네, 오늘 당정청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새 정부를 빨리 구성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착수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됩니다. 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고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반면 장관급이던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고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변경돼 한 개 부와 청이 각각 늘어나고 한 개 실이 축소됩니다. 인수위가 없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최종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려 초 정비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 성종 때까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갔는지, 국가를 어떻게 안정 궤도에 접어들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성종 때 정비되기 시작했던 그러한 통치 체제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공부하게 될 교과서 페이지는요. 118페이지, 미안합니다. 120페이지 그리고 121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고려에서는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업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2가지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 전기 통치체제 정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고려 전기 제도가 정비된 이후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방금 전 그 뉴스가요, 2017년에 만들어졌던 뉴스입니다. 2017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기가 처음 시작하던 임기 첫 해이고요. 지금 선생님하고 통치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제도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금 뉴스에서 나왔던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아마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건 세월호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그 안전을
정부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알파고 뭐라는 뭐 A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사회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고려 통치 체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고려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였는지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중앙 정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붉은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앙 정치는 도대체 뭐고 지방 행정 조직은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조직이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정치 조직을 이제 우리는 중앙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중앙 정치 조직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뭐 외교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든지,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도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준하는 그런 정치 조직이 존재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중앙 정치가 모든 국민들, 모든 주민들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조직인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까지 관여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방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뭐 이렇게 쪼개서 이제 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지방 행정 조직이 이제 고려에서도 존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중앙 정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전광역시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관련된 중앙 정치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지방 행정 조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되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 한번 살펴보면요. 고려는 중앙 정치를 이성육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성육부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여러분들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성육부 딱 들었을 때 이제 당의 삼성육부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려의 이성육부는 당과 송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운영을 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숫자가 하나 다르잖아요. 이제 당에서는 이제 삼성육부였는데 고려에서는 이성이에요. 그럼 그 이성이라고 하면은 성이 두 개인데, 이제 어떤 성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겠네요. 중서 문화성, 상서성 낯설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에서는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으면 이성은 중서 문화성, 상서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는 역할도 똑같습니다. 중서성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문화성에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했다면, 중서문화성은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이제 중서문화성이 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중서성과 문화성을 이제 합쳐서 운영하는 이런 고려 정치의 특성을 통해서 이제 고려 사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당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많은 이제 뭐 요즘 말로 치면 공무원, 당시 말로 치면 관리들이 필요하고 큰 정치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중국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예요. 그럼 큰 국가 조직을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서 문화성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중서 문화성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 이제 고려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려 사람들의 이제 지혜라고도 또 우리가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서 문화성에서 이제 이렇게 국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이걸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국가 기구가 이제 상서성이고요. 상서성에서 이제 모든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상서성으로 내려온 국가 정책을 다시 이제 상서성에서 육부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방과 관련된 것이면 병부, 교육과 관련된 것이면 예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병, 후, 형, 예, 공. 그래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6부로 나누어서 이제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 육부가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중앙 정치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국가 이제 중앙 정치 조직이 존재를 했는데요. 중추원, 어사대, 이제 삼사와 같은 정치 조직도 있었습니다. 자, 중추원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되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의 비서기관이고요. 국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보좌를 하던 기구였기 때문에 이제 군사 기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왕에게 당연히 이제 군사 기밀과 관련된 것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 기밀 또한 이곳 중추원에서 이제 같이 관리를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국왕의 비서기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왕의 명령도 이제 전달했던 기구가 중추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뭐 왕들이 한 번씩 뭐 도승지는 뭐 도승지 들라하라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승지에게 그 뭐 이렇게 전달하시오 뭐 이렇게 뭐 연락하기도 하고 한번 뭐 조정 회의 같은데 보면은 이제 왕이 말하지 않고 이제 옆에서 바로 그 밑에 어떤 신하가 이제 국왕의 이제 그 칙서 같은 거 이제 대신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역할을 하던 기구가 이제 중추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로봇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구나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챙길 확률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인간인 관리들이 잘못 사용하면은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가가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하는 기구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기구가 어사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출납은 받고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출은 나가다. 그리고 납은 이제 들여오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이제 담당하던 정치 조직이 이제 삼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중서 문화성을 그러니까 이성 육부를 비롯해서 이제 중추원, 어사대, 이제 삼사가 이제 고려의 이제 정치 운영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기구였다면은 고려의 중앙 정치에서 이제 좀 다른 나라와 볼 수 없는 다른 시대와 볼 수 없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기구가 이제 또 존재를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고려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구가 이제 별도로 존재를 했어요. 그 기구가 이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도병마사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논의를 하냐면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목도감에서는 제도와 시행규칙, 재정과 관련된 오늘날 치면 국회에 해당이 되겠죠. 이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기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고위 관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위 관료는 이제 5품 이상, 지금으로 치면은 장차관급 이상, 이제 고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따로 모여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기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구나를 이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고려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알겠지만 호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호족은 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매우 잘해주는 호족 보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방 운영을 호족에게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종 이후부터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국가 통치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부터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이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이제 5도, 양계, 경기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도, 양계, 경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도는 일반 행정 구역이고요.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도가 5개 있다라고 해서 5도입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지역이 대전이잖아요. 대전은 이제 과거 양광도에 속해 있었고요. 당시 이러한 도를 관할하는, 도를 책임지는 사람을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안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 아래에는 이제 주, 군, 현을 또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큰 덩어리로 5도, 양계, 경기, 그리고 그 5도, 양계, 경기 밑에 또 주, 군, 현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제 사회 시간에 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게 5도, 양계, 경기고, 그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주군, 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자, 그럼 양계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양계는 국경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구역이고요. 계가 2개 있다라고 해서 양계예요. 양을 영어로 하면은 더블, 쉽이 아니라 더블. 그래서 양은 우리 양발, 양손 이런 말 할 때 양 쓰잖아요. 그러니까 2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북계와 동계가 국경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가 2개 있다라고 해서 양계. 그리고 이 계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이제 병마사인데, 일반 행정구역에는 안찰사를 두었다고 했죠. 그 안찰사 할 때 그 안자가 편안할 안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 이제 안찰사라고 하면, 병마사 할 때 이 병자가 이제 병사할 때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행정구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양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둘러싼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이 경기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고려 시기이고요.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의 군현을 묶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통해서 볼 때 고려 지방 행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이제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그냥 팔도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뭔가 좀 일률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다면은 고려는 이제 도도 두고 개도 두고 경기도 둔 걸로 봐서는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양계에만 국방력을 또 집중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양계와 별도로 그냥 군사 요충지에는 양계가 아니더라도 도호부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면은 북계에는 안북도호부, 동계에는 안변도호부, 그다음 서해에는 안서도호부, 그다음에 전주에는 안남도호부를 설치하기도 했네요. 근데 이제 도호부란 나라 용어가 여러분들 낯설지가 않죠. 언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나당 동맹 그리고 나당 전쟁 할 때 우리 그 고구려 백제 멸망한 이후에 그 당이 그 도호부와 도독부를 설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의 국가 운영 방식을 고려가 이제 본따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 운영하는 또 방식은 또 다릅니다. 다르고 그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당은 황제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호부도 설치하고 도독부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라는 나라에서도 도호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요 스스로를 황제국이라고 자임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명과 사대 관계를 형성했던 나라라고 한다면은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이라고 자칭했고 고려의 신하들은 고려의 왕에게 폐하라는 용어를 실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호부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이제 고려의 국격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향소부곡, 향부곡소라고 하는 이제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를 했는데 제가 아까 그 도 밑에 주군현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군현 외에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했는데 이곳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생산을 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20페이지에 향부곡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향부곡의 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소의 주민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이제 뭐 구매를 해서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쓰는 노트북 LG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이 노트북을 LG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지금은 하는데 당시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은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러면 그 삶이 고달프니까 이 사람들 살다가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데 저항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사리 저항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주로 도망을 가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좀 삶을 뭐 이제 이게 불행한 삶을 좀 피하고 싶어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향부곡소에 예속이 돼서 이제 국가가 이제 필요한 물품을 생산을 해야 됐고 나중에 이제 조선에 와서는 이 향부곡소가 이제 차츰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존재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했으면 다 파견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간이 이제 파견되지 또 않은 곳도 있었다는 거는 이 또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파견하면은 이제 관리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관리들을 이제 파견을 하면 뭐가 되냐면 돈이 들어요.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모든 곳에 이제 파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고 국가에서도 낭비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군연에는 저기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런 곳을 이제 주현이라고 하고 파견되지 않은 곳을 이제 속현이라고 해서 이제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속현까지도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이고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 운영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벌써 시간이 25분이 흘러가네요.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이제 과거제와 음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제부터 살펴보면은 과거제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관리를 채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봐서 관리를 뽑는 거예요. 광종 이후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고요.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문과, 하나는 잡과, 하나는 승과가 있어요.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고요.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승과는 승관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승관은 승려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 소속된 승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관을 따로 뽑았다. 그리고 승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그만큼 불교를 중요시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관리는 문관을 의미하는 관리입니다. 문과 중에서는 제술과가 명경과가 존재하는데 제술과는 뭐 지금으로 치면 서논수령 평가,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 당시 이제 국가가 처해 있던 그런 문제 상황들을 그냥 이제 자율응답식으로 뭐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제술과라고 한다면 이제 명경과는 객관식은 객관식인데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찍는 건 아니고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교 경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 경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논어의 뭐 몇 페이지에서 뭐 공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명경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좀 명경과가 답이 정해져 있다면은 제술과는 좀 주관식의 성격이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갖춘 관리를 이제 뽑을지를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이 제술과와 명경과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관리들을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관을 뽑는 무관은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예, 그렇죠. 그 무신들의 힘이 약했다. 그러니까 무관을 따로 뽑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음서제입니다. 음서제가 뭐냐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나 왕직, 공신의 후손은 과거 시험 없이 그냥 관직을 내려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시험이 과거제라고 한다면 가족을 잘 만나서 관리가 되는 시험이 음서제예요. 그래서 이 음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가 귀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기 음서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서가 저기 관리가 되기는 쉽긴 하지만 음서를 최고의 가치로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서제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또 과거 시험을 봐서 승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종 이후부터 이제 고려의 정치 이념이 유교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서 유학 교육을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서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제는 굉장히 중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유아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가 되는데, 이 국자감은 이제 최고 교육 기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들이 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 기관으로는 이제 향교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인데요. 고려의 토지 제도는 이제 전시과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과 제도가 뭐냐면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관직에 이제 복무를 하니까 국가가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건데,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관리들한테 나눠주면은 이중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다시 나누어 가지고 관리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최중림이라고 하는 관리가 받을 저기 봉급이 쌀 10가마다라고 치면은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10가마를 걷어가지고 그 10가마를 나눠주는 것보다 최중림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유성구 노은동에서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된다고 하니 네가 그냥 노은동에 가서 쌀 10가마를 국가 대신에 거두어서 써라.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전시과 제도이고요. 복무의 대가로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직에서 물러나면 이를 반납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품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는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기께 되는 걸로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품 이상 고위 관리가 되면은 음서를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관직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아빠가 이제 우품 이상의 고위 관리니까 잘 나갈 확률이 출세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 사람이 또 우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되면은 또 공음전을 받겠죠. 근데 아빠가 받았던 공음전을 자기한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귀족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5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시대를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지배 세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배 세력이 호족이고요. 두 번째 지배 세력이 문벌귀족이고요. 세 번째가 무신, 네 번째가 검문세조, 다섯 번째가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벌써 2개를 공부했어요. 하나는 호족, 하나는 문벌귀족.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새로운 지배 세력이 바로 누구냐? 문벌귀족입니다. 그래서 호족이 고려를 세우긴 했는데 광종 이후부터 세력이 약화되고요. 광종 다음에 성종 때 고려의 통치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문벌귀족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음서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이제 호족을 대신해서 고려의 두 번째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고려의 통치 조직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신들은요, 문과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약했어요. 그럼 무신들이 점점 불만을 키워나가겠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등교하고 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고려의 통치 조직, 중앙정치 조직과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고려의 관리등용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고려의 토지제도까지 공부를 해봤고, 이 과정에서 성장해 나간 고려의 지배 세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정혜석 선생님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등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에서 이제 무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고려의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